자, 우리 402페이지에 판매비와 관리비 거래. 네. 뭐 급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거래는 전부 코드가 800번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800번대. 그래서 이 급여가 801번이에요. 801번. 자, 보겠습니다. 재경팀 사원 박지은의 급여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자, 그러면 급여라는 개념 과목 하나 보이죠? 급여가 비용이죠? 어디다 적으실래요? 네, 비용 발생했잖아요. 급여 차변에 적습니다. 자, 밑에서 급여가 얼마입니까? 150이죠? 네, 150 차변 급여. 자, 그 다음에 또 개정 과목 뭐를 하나 찾을 수 있냐면 보통예금이라는 개정 과목 보이네요. 보통예금.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어요. 보통예금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했죠. 그러면 이 보통예금은 어디다 적을 거예요? 네, 보통예금 대변이죠. 보통예금 대변. 그러면 요겁니다. 128만 8천 원. 그런데 급여는 150인데 지급하는 건 128만 8천 원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요 두 개는 세금이고 이거는 이제 4대 보험 중에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거죠. 예, 이것을 우리가 공제를 말합니다. 공제. 급여 지급할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라고 해서 공제하고 급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제금의 합계를 다 더해보면 얼마입니까? 21만 2천 원이네요. 21만 2천 원. 이 21만 2천 원은 여러분 뭘로 처리하시겠습니까? 네, 예수금이죠. 이렇게 개정 과목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배웠어요. 예, 급여 지급 시 공제한 금액은 예수금이다. 자, 여러분 예수금은 부채에 해당되죠? 자, 회사가 돈을 이 박지은 씨 돈을 21만 2천 원을 공제해 둔 거예요. 회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돈인데 이거 다음 달 10일 날 납부해야 되잖아요. 예수금이 그래서 부채란 말이죠. 부채. 자,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부채가 증가했어요. 이거 어디다 적으실래요? 네, 대변에 적어야죠. 부채 증가는 대변이다. 이걸 납부하면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면 예수금이 차변에 오는 거예요. 예수금이. 자, 오늘은 대변에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월 2일 날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계속 입력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9월 달은 아예 이렇게 입력하도록 할까요? 뒤에 날짜를 지워버리고 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9월달 했더니 뭐 전표가 잔뜩 입력되어 있어요. 이거 백데이터로 입력된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이렇게 기존에 입력된 전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 내가 입력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나? 놀라실 필요 없어요. 백데이터. 예, 추가로 시험에 나온 거를 여러분이 추가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1일 날입니다. 1 엔터 치시고 차변부터 해볼까요? 3번 차변의 급여. 네, 801번. 네, 801번. 자, 급여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처나 적요 전혀 채점 안 하고요. 예, 이거 입력하느라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세요. 그래가지고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신입사원인가요? 급여가 좀 작다. 자, 엔터 치고 대변.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103번.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보통예금은 여러분 예금 관련 거래 개정 과목은 거래처 빼먹으면 안 돼요. 무슨 은행입니까? 서울 엔터. 엔터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128만 8천원 1288 플러스 그리고 또 대변 예수금 254번이죠. 예. 공제금액 아까 212 플러스 여기 뭐 계산 안 해도 여기 빨갛게 이가 계산을 다 해줘요. 21만 2천원. 예. 저희가 이제 이 도전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는 한국 세무사회에서 시험 보는 전산회계, 전산세무 이 종목으로 저희가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프로그램이 K랩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K랩 프로그램은 이 계정 과목을 쭉 입력하면서 요 밑에 차이 나는 금액이 있죠. 여기 예수금 하면은 지가 알아서 여기다 딱 입력을 해버려요. 예. 그럼 금액을 여기 이거 보고 입력할 필요 없이 입력이 자동으로 딱 됩니다. K랩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되는 것이 편리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여기 보통예금을 잘못 입력했는데 예수금이 그냥 틀리게 입력되는 걸 발견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실수도 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차변의 급여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대변의 예수금, 부채 증가. 이렇게 거래의 결합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 2일날 문제를 보겠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구입하고 대금 21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여러분 카드로 결제하면 부채라는 거 아시죠? 개념 과목이 뭐였죠? 예, 잘 아시죠? 이제 미지급금이다. 이거 카드로 결제하면 거래처는 삼성카드. 예, 삼성카드가 거래처가 돼요. 미지급금은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너는 대변에 가라. 자,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것이 뭐냐면은 종업원들에게 작업복 구입해 준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복리후생비, 그렇죠.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비용 발생 차변이더라 이거. 차변 대변 딱. 자, 2일 날 거 입력합시다. 자, 여기다가 일자 밑에다 2 입력하시고 차변 3번 811번 복리후생비 방향키로 가서 21만원 대변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는 카드사 삼성 카드 21만원 이렇게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AT 시험은 이렇게 문장으로만 시험 문제 내는 게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이것도 카드 매출전표 그림으로 보여줘요. 매출전표 보고 거기에 금액도 다 써 있고, 거래 날짜도 거기 카드 매출전표에서 거래 날짜 여러분이 찾아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AT 시험의 특징이에요. 근데 전산회계 시험은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는 게 또 특징이에요. 전산회계 시험은 증빙 거의 없어요. 그냥 문장으로 문장으로 시험을 냅니다. 좀 시험 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의 AT 시험은 항상 실무 중심적인 자격증이다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사무실에서 실제로 회계 처리할 때 누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써주고 회계 처리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회계 처리할 때는 처음에 뭘 보고 회계 처리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그다음에 통장 거래 내역 이걸 보고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안 써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 회계 처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 거래 내역만 보고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약간의 자료 설명을 거기다 넣어주죠. 이 내역은 이 통장에 입금된 것은 무슨 내역이다. 또는 출금됐으면 무엇 때문에 출금됐다.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 패턴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 예, 이거는 이제 집중 연습을 하기 위해 개정 과목 익히기를 하기 위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단계예요. 여러분 판매 관리비가 개정 과목 너무 많으니까. 자, 세 번째 거. 산재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출금이죠. 현금 납부했으니까. 이걸 차변 대변으로 한다면 대변의 현금이에요. 대변의 현금. 그리고 차변에 이제 산재보험료인데 개정 과목은 산재보험료 개정 과목 없어요. 자, 여러분 이거 산재보험료를 뭘로 처리할까요? 회사는 예,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예, 회사는 산재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알아두세요. 예, 여러분 근로자가 이 산재보험료 단 1원도 안 냅니다. 예, 사용자인 회사가 전부 부담을 해주죠. 근데 왜 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냐면 예, 근로자가 근무 중에 다쳤을 때 그걸 보상받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리후생비라는 거. 그래서 출금으로 한번 복리후생비 입력을 해볼까요? 자, 9월 3일이죠. 3일 입력하시고 출금은 번호가 몇 번이더라? 1번. 그리고 바로 복리후생비 811번. 예, 방향키로 가서 예,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12만 원. 네. 다음에 4일날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죠. 8월분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5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납부했대요. 그럼 보통예금 자산인데 감소했으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대변에 간다. 건강보험료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다. 그러면 50%는 아까 원천 징수한 거 뭘로 처리해놨죠? 예수금으로 처리해놨죠? 그 예수금을 오늘은 이게 대변이 아니라 이건 차변에 와야 된다. 왜? 납부했으니까. 부채가 감소했죠.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종업원 돈이고 50%는 회사가 부담했어요. 예.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지역의 건강보험료는 예, 뭡니까? 전부 다 개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세잖아요. 근로자 아닌 경우는. 근로자들은 회사가 반절 부담해 주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건 그러면 회사는 뭘로 처리할까요? 예, 이것도 복리후생비. 예.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어요. 차변. 끝났습니다. 자,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와 예수금,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죠. 자, 같이 입력합시다. 4일날 대변의 예수금부터 해볼까요? 아니죠. 대변의 보통예금부터 해볼까요? 4번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이요. 은행이 있겠죠. 서울. 금액은 5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50만 원이 은행에서 인출됐어요. 자, 차변에 50%가 반절이죠. 그래서 예수금이죠. 예수금 254번. 예수금 거래처 없어요. 예, 방향키로 와서 25만 원. 50%는 반절이니까 또 차변에 나머지는 복리후생비죠. 811번 2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표 입력하실 때 보통예금 103번 한번 외우려고 한번 노력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정말 많이 쓰는 계정 과목이니까
811. 예. 급여는 801. 복리후생비 811. 조금 이따 나오는 여비교통비 812. 그 다음에 접대비 813. 예, 이런 식으로 자주 811번부터 813번 정도는 그냥 외워버리면 좋습니다. 자, 5일날 거래 보겠습니다. 5일날은 이런 거래입니다. 영업부, 사원, 국외 출장, 왕복 항공료 12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니까 항공요금을 삼성카드로 비행기 티켓을 샀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카드로 사면은 부채죠. 계정 과목은 그렇죠. 미지급금.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대변이고. 자, 그러면 출장 가는 항공권 티켓 사는 비용은 회사는 뭘로 처리할까요? 예, 여비교통비. 차변에 비용 발생이죠. 차변에서. 그래서 개정 과목은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네, 비용 발생은 차변이에요. 자, 여비교통비 9월 5일 거래 한번 해볼까요?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일날 3번 차변에 812번 여비교통비 120만원, 대변에 253번 삼성카드 미지급금, 삼성카드 거래처 코드로 꼭 걸어야 되죠. 12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출장 가는 항공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되고요. 네. 카드로 샀으면 미지급금. 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꼭 코드로 걸어야 한다는 거. 다음에 6일날 거래 한번 보세요. 6일날 거래. 자, 거래처 직원의 청첩장을 받고 축하금, 거래처 직원 축하금이에요.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1번 출금전표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출금전표라는 건 대변이 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정 과목은 차변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돼요. 자, 여러분, 거래처 직원이 뭐를 했는지 하여튼 청첩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축하금으로 5만 원 줬습니다. 이거 뭘로 회사는 처리할까요? 네,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비용 발생이죠? 그러니까 차변. 그래서 아까 1번 출금전표로 하고 나서 접대비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6일날 1번 출금 그리고 접대비 813번. 접대비가 813이에요. 금액은 5만원. 네, 이렇게 우리가 출금으로 하면 한 줄로 입력이 되고, 만약에 접대비를 차변으로 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두 줄로 넣어주면 돼요. 지금까지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분 있나요? 여기 밑에 뭐 빨간 글씨로 차익이 발생해 있다든가. 네. 대차가 안 맞으면 차익이 발생해 있죠. 없으신가요? 네. 계속 진도 나가도 되죠? 네. 자, 다음에 그러면은 7일날 거를 봅시다. 7일날. 자, 7일날 거래를 읽어보면은 거래처 경기상사의 창사기념일을 맞아 동양난을 보내고 대금 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것도 현금 지급했다. 출금전표로 하면 될 것 같고. 거래처의 창사기념일입니다. 동양난 보내니까 이것도 뭘로 처리하면 돼요? 접대비면 되겠죠? 접대비. 출금전표로 7일날 것도 접대비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7일날 1번 출금 813번 접대비 똑같아요. 금액만 8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8일날 거래 봅시다. 신상품 설명회 후에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금 45,000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결제했어요. 미지급금. 부채 증가는 대변. 차변은 자, 이것도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네요. 접대비죠. 그래서 차변 접대비, 대변 미지급금. 자, 9월 8일 겁니다. 3번 차변에 813번 8만원 아니 45,000원 대변 미지급금 삼성카드 45,000원 네, 8일날까지 했죠. 9일날 거래 볼까요? 판매사원에 영업용 핸드폰 요금 88,000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됐답니다. 아마 이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의 판매사원들의 이 핸드폰 요금 전부 회사 업무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지원해 주는 모양이에요. 네. 만약에 뭐 판매사원이 회사 업무용으로 핸드폰을 안 쓰는데 핸드폰 요금을 회사가 내준다 그러면 이거 판매사원이 급여로 처리하는 거예요. 수당이에요, 수당. 그래서 세금 내야 돼요. 예. 근데 이건 이렇다고 봐야죠. 예, 판매사원이 영업활동하면서 요즘은 이 유선전화 안 쓰잖아요. 막 핸드폰으로 하니까. 그것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판매사원도 아닌데, 막, 총무과 직원인데, 핸드폰 사용요금을 회사가 내준다? 그건 통신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네. 통신비로 처리하면 안 돼. 그 직원에 무슨 수당으로 주고 세금 내든지, 아니면 급여에 포함해서 급여 비용 처리하든지 그래야 돼요. 자, 이 건은 하여튼, 우리가 뭐로 봐야 되냐면, 회사 업무상 사용한 핸드폰 요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뭘로 처리한다? 예, 통신비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보통예금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이 돼야 되겠죠. 자, 9월 9일 날 입력합니다. 9월 9일 날 차변의 통신비 814번 거래처와 적요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88,000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 103번이에요. 서울은행 코드로 걸어주시고 88 플러스 우리가 지금 판매관리비로 처리하고 있는 모든 비용은 회사 업무상 지출했다는 전제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회사 업무상 지출한 것이 아니면 통신비도 접대비도 복리후생비도 있을 수 없어요. 회사 업무상 지출한 거예요. 자, 다음에 10일날 거래를 볼까요? 10일날 거래 볼까요? 귀가 너무 밝아서 얘가. 9월 10일날 매출처에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료 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네, 서류를 발송했어요. 그래서 등기료가 들어가겠죠? 이것도 통신비입니다. 네, 통신비. 그런데 현금 지출했으니까 대변의 현금보다는 한 줄로 출금으로 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네, 자, 출금조표로 쓰겠습니다. 9월 10일
1번 출금. 통신비는 814. 거래처와 적유는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4,000원.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11일 날 볼까요? 수도요금 3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됐어요. 여러분, 수도요금은 계정 과목이 특이하죠? 뭐죠? 예, 수도광열비. 수도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수도로 검색하면 수도광열비가 나와요.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입력합시다. 11일 날 수도요금 차변에 수도로 검색하면 815번으로 수도광열비가 검색이 될 겁니다. 꼭 800번대 찾아야 돼요. 3만원. 대변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다. 서울은행 3만원. 이렇게 돼야 돼. 12일 날 걸 볼까요? 난방용 유류. 뭐 옛날에는 우리가 사무실에서도 난로에 이렇게 석유 같은 걸 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일러 뭐 이런 거 쓰는데, 아무튼 사무실 난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보일러를 썼는지 석유 난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난방용 유류 20만 원을 서울 주유소에서 구입을 하고요, 현금 지급했대요. 그러면 이것도 출금이네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수도요금하고 똑같아요. 수도 광열비. 난방 기름도 수도 광열비입니다. 9월 12일 출금으로 해서 수도광열비 815번이죠. 방향키로 가가지고 20만원. 이렇게 처리하죠. 자, 유사한 것이 계속 나오는데요. 13일 거는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 부기를 배웠던 그 시절에는 이 9월 13일 사무실의 전기 요금도 이 수도요금이나 난방 기름값하고 같이 수도 광열비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바뀐 지 몇 년 안 됐어요. 네. 법인세법에서 이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별도 계정 과목을 쓰기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전기요금은 옛날에는 사무실 전기요금이라는 게 금액이 적어가지고 이 등 키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난방도 이렇게 냉온풍기 전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요금이 금액이 커졌어요. 그래서 개념 과목을 새로 만들었어요. 제조 원가에서만 사용하던 전력비라고 하는 개념 과목이 있는데, 과거에는 전력비 개념 과목은 생산부문 제조 원가에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매관리비에도 있어요. 전력비로 써야 됩니다. 사무실의 전기요금 전력비라는 개념 과목으로 따로 회계 처리하시라. 자, 차변이 전력비, 비용 발생이요, 대변은 보통예금인 거래로 처리하면 됩니다. 9월 13일 차변에 전력으로 검색하면 816번에 넣어놨어요. 816번 23만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 서울은행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더라. 23만원. 네. 또 14일 날 거로 또 넘어가 볼까요?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네. 영업부의 자동차세 8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출금전표. 대변은 무조건 현금이니까. 그러면 요 자동차세를 뭘로 처리할까요? 회사는? 네.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자동차세. 자, 출금전표로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개정 과목 넣으시면 되겠네요. 8만 원짜리 9월 14일 차변 출금 1번 출금으로 하고 세금과 공과 817번 검색해 보시면 817번에 있어요. 그래서 8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15일 날 걸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법인 균등분 주민세. 예, 주민세입니다. 법인 균등분 이게 뭐냐면 법인에게 부여하는 주민세다 이런 거죠.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주민세 이것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세금과 공과금. 자, 출금 1번 출금으로 해서 9월 15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15일 1번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10만 원. 다음에 16일 날 거는요.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면허세. 아까는 자동차세. 이번에는 그 트럭도 면허세도 나왔어요.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18,000원.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이것도 출금. 개정 과목은 똑같아요. 세금과 공과입니다. 9월 16일 것도 1번 출금으로 하고 이것도 817번 면허세도 세금과 공과 18,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17일 날 걸 볼까요? 세금과 공과가 많이 나왔네요.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네. 자, 아까 자동차세 나왔죠. 주민세 나왔죠. 면허세 나왔죠. 재산세까지 나왔네요. 재산세도 세금과 공과.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네, 이것도 출금전표로 80만 원. 17일 날 출금으로 817번 80만 원. 이렇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18일 날 거 볼게요. 상공회의소 회비. 예, 이것도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개정 과목 같아요. 상공회의소 회비. 예.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그 연회비를 내는 회사도 있고 월납을 하는 회사도 있을 텐데 이런 그 단체의 뭐 조합비라든지 이런 협회비라든지 이런 상공회의소 회비 같은 거 이거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이 그 1년에 한 번씩 그 대한적십자사 회비 예, 이것도 납부하죠. 우리 개인들도 그거 아마 고지가 될 거예요. 그것도 세금과 공과예요. 예. 자, 상공회의소 회비 이것도 세금과 공과 18일 거 입력해 볼까요? 18일 날 출금으로 817번 네. 5만 원. 네. 19일 거 봅시다. 이것도 자, 계약서에 우리가 계약서를 첨부할 때 거기에 인지를 10만 원짜리를
구입해가지고 붙였다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예. 인지, 증지 있잖아요. 인지는 국세로 해당이 되고 증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하죠. 그래서 인지, 증지 모두가 다 세금과 공과입니다. 네,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세금이에요, 그거. 인지 붙여라, 증지 붙여라 하는 거. 우표처럼 생긴 거 있죠? 네. 세금과 공과금. 그래서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이것도 10만 원 출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9일 날 1번 출금 817번 10만 원. 네. 드디어 세금과 공과가 끝나고 20일 날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옵니다. 자, 아까 언제 며칠 날인가 9월 10일 날인가는 건강보험료 얘기가 나왔어요. 건강보험료. 오늘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날인가 봐요. 자, 국민연금 보험료 46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는 급여 시 원천 징수하는 것이고 50%만 회사가 부담분 했다. 회사 부담분이다 이거죠. 예.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자, 우리가 이 원천 징수했던 4대 보험료 중에서 말이죠. 세금과 공과로 빠지는 게 요거 딱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이제 뭐가 있어요? 고용보험료 50% 뭡니까? 기업이 회사가 부담해 주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회사가 부담해 주거든요. 그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그다음에 그 사고 났을 때 처리하는 보험, 산재보험료 그것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네, 국민연금. 자, 그러니까 46만 원이 다 세금과 공과가 아니에요. 회사 부담분만 절반만 세금과 공과고 원천 징수한 거는 아까 원천 징수한 거 뭘로 처리해 놨죠? 예수금으로 처리해 놨죠? 차변의 예수금. 예. 자, 그러니까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46만 원이 대변의 현금이죠. 그러면 이것도 이거는 출금으로 두 건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대체 전표 한 건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예. 어떻게 해도 맞긴 맞아요. 출금으로 두 줄로 해서 예수금, 세금과 공과 이렇게 두 줄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한 건으로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다. 네, 그럼 우리 한 건으로 한번 해볼까요? 차변을 예수금과 세금과 공과로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9월 20일 날 차변 3번 예수금 254번 거래처하고 적유는 방향키로 지나가세요. 46만 원의 절반 50% 23만 원이겠죠. 또 차변 세금과 공과 817번 23만 원이겠죠. 이제 대변 101번 현금 이렇게 대변이 46만 원. 한 건의 전표로 처리한다는 게 뭐냐? 이 세 줄이 전표 번호가 같다 이거예요. 전표 번호가 같다. 세 줄이 전표 번호가 같다는 것이 이게 한 건의 전표로 처리하시오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시험에는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AT 시험에서 그걸 봤는지 옛날에 수업했던 전산회계 시험에서 그걸 봤는지 모르는데 시험을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의 전표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아예 괄호 속에 딱 못을 박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출금 두 줄로 하면 틀려. 그거는 예. 아무 말 없으면 그렇게 해도 맞지만 출금, 예수금, 출금, 세금과 공과 아무 말 없으면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 되면은 전표 번호가 1번, 2번으로 쪼개져요. 두 건으로. 그런데 한 건의
전표로 처리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 20일인데 이제 21일 날로 가볼까요? 21일 날 강남 빌딩의 9월분 임차료는 여러분 월세죠. 임차료 중에서 7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차변은 일단 임차료죠. 비용 발생. 임차료가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발생했어요. 예. 100만 원. 선생님 70만 원만 줬으니까 임차료 70 아닙니까? 아니에요. 100만 원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대변이 현금이 70이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면 뭘로 돼야 돼요? 미지급금. 예. 이렇게 7대 3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현금 70, 미지급금 30. 차변에 임차료 100만 원 다 처리해야 됩니다. 비용 발생. 자, 9월 21일 차변의 임차료 819번 써야 돼요. (100만 원) 대변에 101번 현금이 70만 원, 대변에 253번 미지급금에서 거래처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 은행 거래처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로 입력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의사항에. 그래서 여기는 어느 빌딩이냐? 예, 거래처가 강남 빌딩이다 이겁니다. 강남 빌딩 거래처 30만 원. 예. 거래처 미지급금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자, 다음 22일 날로 넘어갑니다. 사무실에 에어컨을 수리하고 대금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 이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우리는 개정 과목을 뭘로 한다? 비용으로 해서 비용 개정 과목인 수선비로 한다 이거예요. 수선비로 에어컨을 수리하는 거 수선비로 처리해야 돼요. 소모품비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문제에서 이것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 유형자산의 경우에 말이죠.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비용도 있지만 취득할 때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취득 후에 지출되는 비용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적 지출. 수선비. 차를 원상 회복에 수리를 했다면 차량 유지비. 그런데 원상 회복이 아니라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가치의 증가, 내용 연수의 연장, 이런 목적의 비용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자본적 지출로 분류하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개정 과목이 뭐가 될까요? 에어컨이니까 비품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에어컨을 고쳤어도 비품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에어컨 같은 거는 그런 일이 사실상 실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어거지로 붙이면 그렇게 돼요. 예. 에어컨이 아주 뭐 엄청나게 망가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걸 뭐 이번에 새로 고쳤는데 완전 새 거로 고친 거야.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거의 새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건 자본적 지출이라고 봐야죠. 예. 에어컨이 뭐 밖에 있는 실외기가
좀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뭐가 이상했다. 거기서 살짝 뭘 고쳤는데 5만 원이 들어갔다. 이런 것은 수익적 지출이죠. 원상회복. 예. 그런데 완전히 거의 A급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쭉 열거한 대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로 말하면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놓았다든가, 건물에 그런 거죠. 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유형자산 우리 배울 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예, 취득 후의 지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가지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출금으로 해서 수선비 처리하면 됩니다. 수익적 지출로 하라 그랬으니까 9월 22일까지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출금으로 해서 수선비 800번대 820번 방향키로 지나가서 9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유형상사를 통해서 지금 어음 관련 거래 완벽히 정리했고, 지금 판매관리비 정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내일은 판매관리비 정리 마무리하고 기타 거래, 부가가치세 거래, 결산 이런 쪽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내일은 또 1시간은 시험이니까요. 1시간밖에 진도를 또 못 나가겠습니다. 제가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려고 그래요. 진도를 좀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제가 수업 시간 좀 템포를 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집에서 공부 좀 하셔가지고. 아셨죠? 네. 네, 퇴실. 오늘 입실 다 찍으셨죠? 자, 나 갈 때 퇴실도 잘 찍으세요. 네네. 네네. 네. 두째 시간부터 들으시면. 네, 잘 가요. 네, 잘 가요. 네, 잘 가요.